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유튜브 채널 프로젝트 거인의 잠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군산 시민문화회관 재생사업의 과정을 연구진이 직접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팀의 대장이시자 이제 국책연구기관의 적당한 고인물, 아는 사람들끼리는 도시재생계의 아이돌로 총칭되는 윤주선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정말 부자연스러운 등장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스타트업, DIT, 지역재생 등의 다양한 연구들을 해오시고 군산 영화시장 재생 프로젝트 때부터 이제 군산시청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맨날 카메라 피해 다니시다가 이렇게 출연도 하시고 많이 크셨네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회수 1000회를 넘으면 직접 출연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가뿐하게 1000회를 넘는 바람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8월 중순인데요. 아직도 휴가를 못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새를 못 참고 휴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일하시느라 휴가를 한 번도 못 가셨는데 만약에 휴가를 가신다면 혹시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요즘에 저는 이제 위스키 문화에 좀 빠져 있는데 위스키 중에서 특히 그 피트계 위스키를 좋아해서 이제 피트계열 위스키의 3대장인 라드백과 라프로이과 라가블린의 증류소가 모여있는 스코틀랜드의 아일라섬을 가고 싶습니다. 아일라섬?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일라섬 가볼까요? 아, 가도 되나요?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했나요? 네. 네. 짠! 아일라섬의 인구가 3,228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인데 이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스키 투어하는 분들의 성지로 불리는 인기가 많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술은 안 좋아하지만 이 말도 안 되시는데. 연구자로서의 본능으로서 이 위스키 문화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이런 것 좀 탐구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었다고 일단 해두죠. 네, 술은 안 좋아하지만 위스키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 아, 그렇죠. 네. 박사님처럼 엄청난 워커홀릭이 모처럼 휴가를 가시는데 이렇게 굉장한 외딴 섬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는 이만큼 이 장소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매력적인 공간과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매력적인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까? 게다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면서 저희 PPP형 재생이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PPP라는 모델을 적용을 해서 지금 군산 시민문화회관 굉장히 과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PPP가 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이제 민관협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관협력형인데 그러면 이제 민하고 관에 각각 이제 상정되어 있는 그 대상이 지금 누구죠? 일단 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을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월급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보고 계신 분들의 세금으로 나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었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희 프로젝트의 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시민단체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 민간 법인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하는 모델인데 이게 듣기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 두 주체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여정이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필요해진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랑 민간이 일반적으로는 작동하는 원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했을 때 수많은 갈등과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 협력을 하게 된 때는 예전에 뭐 영화 제목도 있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구가
일반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 정점을 벗어난 도시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8년이 인구 정점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이제 세금을 내는 분들. 박사님이랑 저를 포함한 연령대죠? 그렇죠. 제가 포함이 되죠. 65세까지의 인구들, 성인부터 65세까지 인구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부터 빠르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인구만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인구는 곧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세금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히 생각을 했었던 공공이 당연히 해줄 거라고 기대했었던 것들 만약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갑자기 불이 났다. 여기는 지금 아일라 섬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아일라 섬인가요? 이거 아직 안 들어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위스키여야 되는데 짠! 그렇다면 우리 아일라 섬에 있지만 또 우리의 정신적 고향인 우리 연구원이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길 기대를 하잖아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처음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이라던가 경찰 공무원들도 축소가 되죠. 실제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현장까지 오는 시간이 가장 긴 지자체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공공이 행정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가 이제 바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세금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데 세금의 가장 많은 사용처가 되는 고령자 인구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 아람님의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 이게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혹은 나의 주식 혹은 나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령자 인구가 집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통장에 월급 얼마다 얼마 찍히는지 보이시죠? 상당히 명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 숫자가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난다. 잠시만요. 10월이 되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다.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월세가 3배씩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회사 분산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처음으로 인구가 떨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거꾸로 돼야 당연한 게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내가 월급이 깎일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생산하기 싫겠지만 잠을 잔다? 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잠을 밤부터 자는데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됐건 요새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닥쳤다고 하면은 자동차를 팔죠. 집 사이즈를 줄이고 왜냐면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 고정비를 줄여야 되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걸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공공건축물이거든요. 먼저 줄여야 되는 대상 중에 공공건축물이 있군요. 모두가 당연히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들은 유지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가장 먼저 빠지는 예산들이 공공건축 유지 관리 비용들 그리고 문화 쪽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처음으로 가장 먼저 재검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에 대한 걸 아예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문화와 또 이렇게 문화 예술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렇더라도 세금을 적게 쓰면서도 문화라든가 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었던 유럽, 일본, 미국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것 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PPP라고 하는 민관협력형 재생이라는 걸 될 수가 있습니다. 짠! 네, 저 박사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만약에 지자체를 기업체로 비유를 해보자면 주식회사로 비유를 해보자면 경영이 좀 어려워졌을 때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거를 할지 말지 좀 재검토를 해보는
이제 대상으로 가장 먼저 뽑으신 게 공공건축. 뭐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죠?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길래 혹은 걔네가 얼마나 이제 지출이 되게 큰 부분이길래 지자체를 주식회사라는 비유를 한다고 치면은 그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시민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돈을 내니까? 그렇죠. 아람님도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시죠? 저는 연구원에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세금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들을 낸다고 하는 거는 결국 아람님도 이 주식회사 세종시의 주주시라는 거죠. 투자자죠. 투자자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돈이 나의 주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이런 것들이 과연 흑자일까 적자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왜 안 해보셨죠? 제가 이 과제에 투입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뭐 알아서 위에 분들이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뭐 매표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혹은 일정 돈을 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건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적자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도 아니고 건립비가 100억 이상, 광역은 200억 이상들만 추계를 해봐도 매년마다 나가는 적자가 한 8,300억 정도가 됩니다.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근데 계속 지금 제 투자 아이템들이 그렇죠.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빨간색 이걸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적자 규모가 큰 용도들이 문예예술회관이라고 법정 용어가 있는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 아람님의 전공 분야인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그 불효자 종목으로 어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봐. 네네. 예를 들면 뭐 한 지자체 이제 가장 큰 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문예예술 시설인데 연간 적자가 200억이 넘습니다. 큰 건물이 매년마다 200억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운영해요 그러면은? 아니 잠시만요. 약간 정체성 혼란 오지만 아무튼 근데 왜 운영하죠?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그렇죠. 왜 운영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처음에 국가가 발전을 할 때는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생명과 직결된 혹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써야 되는 뭐 전기, 수도, 뭐 소방, 방제 이런 것들이 예산을 하다가 어느 정도 국가 순위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문화라든가 복지 쪽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죠. 이게 적자를 보더라도 일반 그 공공재인 뭐 전기, 수도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문화 향유를 했을 때 보다 많은 부가가치라던가 보다 즐거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투입을 해서 적자를 내더라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적자들이 또 이제 공공의 돈이다 보니까 약간 이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눈먼 돈이라도 없고 흔히 얘기를 하죠, 세금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니까 조금 이게 뚠뚠하지 않은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 적자가 폭이 넓고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민간 팀이면은 이제 돈을 못 벌면 큰일이니까 그렇죠. 네, 악을 갖춰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을 다 해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려고 할 텐데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이들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이제 좀 나른하게 앉아 쉬고 계시는 그 담당자분들이라던가 이제 주말에 좀 쓰고 싶은데 주말이 됐다거나 6시 이후에 담당 공무원분이 퇴근을 하면은 너무 좋은 입지에 너무 잘 갖춰진 시설인데 사용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렸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방식만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PPP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지금 굉장히 제가 주주라는 그 비유에 굉장히 꽂혀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내는 이 피 같은 돈이 내가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이제 자주 발걸음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장소들을 만드는 데 좀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그렇다고 문화예술을 공공에서 포기를 하자 이런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가 경직된 공공 시스템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금 예산 투입을 줄이더라도 민간의 자유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가 이제 중점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이 그러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기업처럼 돈만 추구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이 최소한의 그 통제권을 가져가면서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넓게 민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마련해 주자 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민영화랑 같은 얘기인가? 라는 질문도 드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공에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다고 공공이 민간처럼 완전 돈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민영화라는 거랑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은 공공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건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를 하고 아예 매각을 하고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있고 리스크도 같이 분담을 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건물 안에서 운영에 대한 것만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민간 운영자한테 장기로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을 이제 크게 PPP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안에 수익이 안 나는 공공 서비스를 일정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넣어주고 같은 땅이나 같은 건물 안에다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민간 수익서를 병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수익선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가지고 공공시설의 공공서비스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충당하게 해줘서 세금이 적게 투입이 되면서도 시민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창출을 하는 민간의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 민간 수익시설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도 공공서비스 부분도 같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공공시설 안에서 같이 뭐 이런 공공서비스, 민간 서비스를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모해 주는 거를 PPP형 재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영화가 문제가 됐던 거는 공공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땅들을 아예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아예 철저하게 수익만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럼 아무리 뭐 공공이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돈만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게 건물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민간이 본인들이 처음에 제안을 했던 공공적인 세팅을 하면서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걸 어겼을 때는 공공에서 이제 건물주로서 계약 해지라던가 아니면 뭐 페널티라든가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PPP형 재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어쨌든 공공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다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어떤 최저선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민간팀이 만약에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든다 뭐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저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나 그런 뭐 저소득층이라던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들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공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컨트롤권을 공공이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보통 이제 민간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관이라 일을 했을 때 그 답답함과 아주 곤란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낮춰주자는 거죠. 이제 시청 공무원 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이 해야 될 규정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원칙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장벽을 조금 낮춰주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는 게 PPP형 재생의 큰 또 방향성이 되겠죠. 아무튼 네, 공공과 민간이 둘이 같이 잘 해나갈 방법을 되게 쫀쫀하게 잘 찾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저가 아직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뭐죠?